사연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젊은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걸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쁜, 입에 풀칠하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요. 50대 초반이 된 지금,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일도 정말 운명이라는 단어, 그 거대함과 동시에 그물처럼 짜인 정교함 앞에 숙연해졌답니다. 운명과 인연은 한 쌍처럼 붙어있는 것 같아요. 운명은 따로 있다, 인연은 따로 있다,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제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 하나가 있고 온 힘을 다해 딸을 곱게 키웠답니다. 그 딸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펼쳐진 운명과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1970년대 시골 대부분이 그렇듯 그냥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7이 되자마자 저는 그 시골에서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돈 벌게요. 돈 벌면 집에도 꼬박꼬박 보낼 거고요.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 어떻게 산다고 집을 떠난다 하냐. 벌써 공장도 다 알아봤어요. 기숙사도 있어서 먹고 자는 거 염려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자기 하나에 단촐한 짐을 싸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러 떠나던 날, 엄마는 투박하게 뭉친 주먹밥 덩어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가는 길 조심하고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날도 추운데 들어가요. 생각해보면 농사를 짓는 것만큼 정직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바지런하게 일어나 땅 갈고 씨앗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금이야 오기야 가꾸고 보듬고 하늘이 도와 제때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계절이 지나 수확할 때가 되어 그 결실을 열매를 보면 그간의 고생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도와 저는 농사일도 곧잘했지만 평생 이 총구석에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하긴 했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넓은 세상에 발이라도 내딛어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차에서 엄마가 싸준 주먹밥을 한 입 먹었는데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뭔 주먹밥이 이렇게 짜대. 주먹밥 때문에 목이 막힌 건지 엄마 생각에 답답한 건지 벌컥벌컥 물을 마시며 묵직하게 막힌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날 밝기 전 어두운 부엌에서 밥을 뭉치다 보니 그만 소금이 한 대 쏠린 것이겠죠. 그 짜디짠 소금덩어리 주먹밥을 꼭꼭 씹어 다 먹었습니다. 혼자 서울 가겠다는 저를 한사코 막아서던 아버지는 제가 떠나는 날 기차역에도 나오시질 않았답니다. 기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던 엄마. 다시 그 먼 길을 홀로 돌아 집까지 갈 엄마를 생각하다가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이 미어져서 어쩐데?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말끔하게 생긴 총각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자리 있어요? 아니요. 앉아도 됩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빈자리도 많았는데 굳이 옆으로 앉겠다는 게 수상쩍었지만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까 싶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보따리를 꽉 끌어안고 창밖을 보던 저는 어느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낌새가 수상해 퍼뜩 눈을 뜨니 옆에 앉았던 사내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꽉 동여맸던 보따리 끝이 풀어져 있었어요. 사색이 되어 보따리를 풀어헤치니 세상에나
보따리 안에 감춰두었던 쌈지에 든 돈이 온데간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못 사네. 이 미련한 거. 어떻게 그냥 잠이 들어서 그걸 홀랑 까먹었냐. 자리에서 일어나 온 열차칸을 다 뒤져보아도 그 사내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곳이라는데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크게 데어버렸지요. 우리 시골집에서는 대문도 잘 안 닫고 지내는 집이 많은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여비로 하라고 엄마가 챙겨주었던 쌈짓돈을 홀랑 잃어버리고 어찌나 자책감이 들던지요. 여기 구로공단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서울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린 저는 단정해 보이는 양복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가기로 마음먹은 다음부터 최대한 열심히 연습한 또박또박한 서울 말투로요. 양복 신사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알려주었죠. 소문으로만 듣던 서울은 참으로 눈뜨고 코 베일 만한 곳이 맞는 것 같더군요. 북작북작한 골목에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배에서는 꼬르르륵 소리가 천둥만치 크게 쳤지만 해지기 전 어서 구로공단에 도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남 순천에서 온 옥순이라고 해. 이옥순. 우여곡절 끝에 길을 헤매다 간신히 해 떨어지기 전 구로에 도착했죠. 짐도 풀기 전에 공장을 둘러보는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리만치 제 귀를 때리고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1978년에 구로공단은 나라의 보배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도 구로공단에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여공들을 격려하고 생산을 독려했으니까요. 그때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온 사람들이 다 거기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 참 아련하고도 기가 막힙니다. 저는 분명 기숙사에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 기숙사가 꽉 찼다고 다른 숙소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보다 몇 개월 먼저 온 친구를 따라 숙소로 향했습니다. 너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하는지도 알아? 내가 여기가 이제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먼저 온 네가 나 좀 가르쳐 줄래? 여긴 벌집이고 너는 공순이야. 청취자 여러분들 중 구로공단 벌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도 마세요. 50평에서 100평 넓이의 양옥주택인데 통로를 따라 번호가 매겨진 열 몇 개 방이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늘어져 있었죠. 방 안에는 연탄아궁이와 수도꼭지가 있는 부엌이 있고 부엌을 통과해 방문을 열면 두 사람 눕기도 버거운 1.5평에서 3평 되는 방이 있답니다. 화장실은 어땠게요? 층마다 한 개 있는 화장실. 20명이 넘는 사람이 변기 한두 개를 같이 사용했으니까요. 진짜 왜 벌집이라고들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였습니다. 벌집, 공순이, 그리고 그땐 공순이 공돌이가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됐던 그때 참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처럼 바늘에 찔리고 텁텁한 먼지를 공기처럼 마시며 공장일에 익숙해질 때쯤 가까이 지내던 공순이 순자가 저에게 넌지시 묻더군요. 너 학교 안 다닐래? 나랑 같이 배우지 않으련? 야, 눈 뜨면 재봉틀 앞에 앉아 손 놀리기 바쁜데 무슨 학교를 어떻게 다닌다 그러니? 영등포 여상에서 특별학급을 운영한다는 말 못 들어봤니? 일 끝내고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 3시간 공부를 한다더라. 교복도 입고 다닌대. 하루 종일 먼지 먹어가며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라니. 잠시 망설여졌지만 배움만이 살 길이다 주워들은 말이 떠올라 친구 순자와 함께 저는 특별학급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우리네 삶이 다 고되긴 했지만
대중가요가 참 유행이던 시기라 나름의 유희도 즐겼답니다. 특히 남진 나훈아는 공순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이잖아요. 청춘의 상징인 청바지를 입고 신촌거리를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여느 때처럼 신촌을 기웃거리던 날 저는 제 인생 첫 번째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두터운 책을 들고 있는 남학생. 얼굴이 허여멀건하니 반듯하게 생긴 남학생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노상 떡볶이를 먹고 있던 게 첫 만남이었어요. 뜨끈한 어묵국물 한 국자 떠야겠다 했는데 그 남학생이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였어요. 네? 아니, 잠시 비켜주시겠어요? 어묵국물이요? 하더니 종이컵을 집어 국물 한 국자를 떠서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칠푼이. 그 짧은 한마디를 왜 이렇게 더듬고 난린지.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저를 보던 남자. 하얗고 가지런한 이를 보이며 신고 듣던 남자. 떡볶이를 다 먹고도 자리를 안 뜨고 손을 비비며 서 있는 모습에 잠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서울 상경하던 날 보따리 안에 쌈짓돈을 빼갔던 몹쓸 놈도 생긴 건 멀쩡했었거든요. 어묵국물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네요. 다 먹고 떡볶이 트럭을 떠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남학생이 말을 걸더군요. 학생이세요? 곧 졸업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학급 공부를 끝마칠 때가 되어가니 그게 졸업이지 뭐겠어요. 그런데 저렇게만 말하면 저를 여대생이겠거니 생각을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공단에서 일해요. 일하면서 특별학급 수업 성실히 들었고 곧 공부 마치는 건 맞아요. 그렇구나. 정말 성실하시네요. 편견이 없던 학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잘했던 남학생. 개천에서 난 용이었던 그 학생과 저는 첫 만남 이후 장장 5년의 연애 시절을 거쳐 결혼을 했어요. 그는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집안 수준이야 비슷했지만 아무래도 대학까지 나온 청년이 저 같은 공순이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당시에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다만 나중에 듣기로는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솔직함과 당당함에 끌렸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서울에 작은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을 착실하게 했고 그 사이 딸이 태어났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마음은 알겠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앞으로 지훈이 커가는 거 보면서 웃을 날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말이 맞네. 이렇게 예쁜 천사가 우리한테 왔다는 게 그만큼 믿기지가 않고 너무 행복해서 한 말이야. 고생했어, 당신. 당신 닮아 착하고 바르게 클 거야, 우리 지훈이는.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하던 남편은 딸아이가 중학교에 갔을 무렵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기질을 발휘한 덕분에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답니다. 참,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17 어린 나이에 서울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도 되어요. 서울에 안 갔다 하면, 공단 일을 안 했다면, 신촌에 가지 않았다면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예쁜 딸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지훈아, 요즘 별일 없니? 학교는 어때? 엄마, 나 이제 곧 기말고사고. 근데 기말고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걱정돼. 뭐가? 요즘 졸업하기도 전에 나 취업 준비하잖아. 1학년 때는 잘 몰랐는데 2학년 때부터 슬슬 신경이 쓰이고 휴학도 고민했었어. 휴학을 고민했어? 그런 걸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잠깐 생각했는데 휴학하고 딱히 뭘 하려는 게 아니라서 그냥 시간만 더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왠지 두려움에 현실도 피하려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할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우리 딸애는 남편의 바람처럼 바르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예쁜 얼굴도 얼굴이지만 심성이 참 곱고 의젓했던 딸입니다. 외동으로 자라면 좀 이기적이라고 한다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되어 넉넉한 형편에도 밖에 나가 그런 티 하나 안 내고 그냥 그 나이 또래 애들이 할 법한 고민들을 하며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덧 대학에 가고 취업을 고민할 나이가 되었어요. 너 저 고민되면 나중에 아빠 회사 일 물려받아도 되지 않아? 에이, 그게 아빠 회사고 아빠 사업이지 내 회사는 아니잖아.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 21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참 기특하다고 느꼈어요. 딸과 저녁 준비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간이 한참 되었는데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고 일 없으면 일정한 시간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오늘 늦는다고 했니? 연락받은 거 있어? 아니, 아빠 늦으신데? 안 좋은 예감은 꼭 들어맞더라니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딸과 자정까지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새벽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남편분이 안 들어오신다고요? 네,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근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술 한잔 하느라 늦으시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연락도 없이 이런 일이 없어요, 절대.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자. 반나절 정도 안 들어온 걸로는 실종 신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겨지시나요?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것 같았어요. 그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 험난한 시절에도 아무리 술을 먹어도 다친 곳 하나 없이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귀소본능 하나는 투철한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그랬던 남편이었기에 실종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남편은 저와의 연애 시절 부모님을 여의셨기에 저에겐 시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멀리 지방에 사는 누나가 하나 있는데 연락을 해보니 역시나 아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도 평소와 같이 출근했고 퇴근하는 걸 본 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전 그 당시 정말 미쳐버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기다리던 남편 대신 그때부터 집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죠. 김영석 어디 있어? 누구세요? 당신 남편한테 돈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내가. 왜 저희 남편한테, 저희 남편이 돈을 빌렸나요? 집에다가는 하나도 말을 안 했나 보구만. 당신 남편 물건 대금 밀린 지가 한참 됐어. 나 금융하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사업 건실하게 해서 믿고 빌려줬더니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나 몰라라 하대. 어떻게 할 거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빚이라뇨. 사업이 어렵다는 말도 빚을 졌다는 말도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남편입니다. 불쑥 찾아와 들들 볶는 빚쟁이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한 가지 사실은 알 것 같더군요. 이것 때문에 떠난 것이구나 하는 거요. 빚쟁이들의 횡포는 심해져 갔어요. 돈을 못 갚을 거면 다른 거라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기 사장님, 제가 남편 사업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되는 대로 어떻게 얼마라도 갚아드릴게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됐고 더 확실한 게 있는데 한 방에 빚 갚을 방법이 있는데 알려줘요?
그게 뭔데요? 저번에 보니까 딸내미가 예쁘장하던데 내가 그런 아가씨들 받아주는 곳을 알거든. 반반에서 돈이 꽤나 되겠던데. 살려주세요. 제가 보름 전까지 어떻게든 해볼게요. 남편이 하던 사업, 공장문을 닫고 싶지는 않았는데 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규모를 좀 줄여보자 하는 생각으로 방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법인 자금이 얼마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혼자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대학 동창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도 동업을 말렸었죠. 지금까지 당신 혼자 잘해왔잖아. 이제 와서 동업을 한다니. 동업은 아무랑 하는 게 아니라던데. 아무나가 아니라 진수잖아. 학교 다닐 때부터 생이 받고 시장 돌아가는 거에도 기민한 구석이던 녀석이야. 그냥 중간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같이 좀 더 키워보고 싶어. 여보, 우리 진짜 어려웠을 때 생각해봐. 나 공장 다닐 때 몸은 힘들었지만 일한 만큼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분에 넘치게 잘 사는 것 같아. 다 당신이 열심히 한 덕분이지. 더 이상 뭘 키우고 하려는 건 너무 지나친 탐욕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지금 정도 유지하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우리 지훈이 생각해봐. 나나 당신이나 젊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 나는 장학금 받으면서 간신히 졸업했고 그 시절만 해도 집 좀 산다는 녀석들 유학 다녀오고 자식 배우는데 아낌없이 집에서 지원해주는 거 보면서 난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건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딱 하나, 그거 하나가 부럽더라고. 지훈이가 대학 가도 자취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중학생인 애한테 못이 박히게 말하면서 그 먼 외국 땅에 유학을 보내겠다고? 당신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끔찍한 딸바보였던 남편은 우리 딸이 중학교 시절부터 대학 가도 학교는 집에서 다녀야 한다. 자취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를 입이 닳도록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집이 서울이니 자연스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라는 말이었죠. 지하철 노선표 보여주면서 2호선 라인 대학, 4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들 읊어주면서요. 유아, 지훈이가 원한다면 나도 고민해볼 수 있지. 내가 말하는 건 돈이라는 게 있을 때 꿀 수 있는 꿈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원래 당신 어렸을 때 꿈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였어? 그거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지. 난 지훈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야. 당신도 알잖아. 당장은 우리 딸 원하는 공부를 시키겠다. 더 나아가서는 시집 번듯하게 보내겠다. 또 사업이 커져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겠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냥 평생 원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동업을 할 당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대학부터 알았던 친구였고 우리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준 친구. 우리 지훈이 돌잔치며 저희 집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친구. 우리 딸이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람. 저 역시도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되더군요. 그때 남편을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했던 걸까요? 엄마, 어떻게 진수 삼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네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 탓이야. 이게 왜 엄마 탓이야? 나쁜 건 그 사람인데 왜 피해자가 자기 탓을 해야 하냐고. 동업자, 남편의 친구는 남편에게 투자 사기를 친 뒤 법인 자금까지 빼돌려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17 그 어린 시절 서울 가는 기차를 타려던 저에게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말이 꼭 맞았어요.
사람 조심해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공순이로 일하던 시절 그 격동의 시기에 여러 일을 다 겪었지만 이번만큼 철저하게 배신감에 치가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정도 되었을 무렵엔 빚쟁이들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저는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던 딸 지훈이도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던 집은 무사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 곳곳에 있는 남편의 흔적, 그 흔적은 날로 짙어지는 것만 같았죠. 딸이 늦는 날이면 반찬 가게에서 팔지 못한 남은 반찬을 집에 싸와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식탁 남편이 앉던 자리, 텅 빈 자리에 무심코 밥그릇, 수저와 젓가락을 놓다가 흠칫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습관이라 무서운 거였어요. 여보, 당신 밥은 먹고 지내는 거지? 당신이 왜 떠났는지 알겠어. 처음엔 당신이 원망스러웠어. 말이라도 해주고 떠났으면. 근데 이제 괜찮아. 나도 지훈이도 잘 버티고 있어. 우리 딸도 이제 제 몫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봤으면 대견해 했을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그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 걱정 마.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일 마치고 해결하고 돌아갈게. 미안해. 이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죠. 정신없이 남편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던 중에도 남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생존 징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용 기록도 카드 사용 내역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 분명히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실, 가느다랗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이 저와 남편을 이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녁 같이 먹어요. 응? 웬일로? 요즘 회사 바쁜 시기라고 맨날 늦더니. 괜찮아.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가게에 돼지갈비찜 있다. 진짜 맛있게 했는데 딱 우리 먹을 만큼 남았어. 너무 좋아. 그거 집에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따 봐요. 전화로 들은 딸의 목소리.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딸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까요. 그렇게 돼지갈비찜과 반찬 몇 가지를 집에 가져와서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죠. 딸이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웬 꽃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 이거 내가 산 건 아니고 누가 엄마 전해주래.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저를 식탁으로 데려가 앉히더군요.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밥 먹고 이야기해. 꽃 저거 그래도 화병에 넣어야지. 괜찮아. 밥 먹고. 천천히 해요.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먹는 딸. 반찬 하나하나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들 마음은 다 같은 거겠죠? 식탁을 치우고 화병을 가져와 꽃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 꽃 준 사람 말이야. 누군데? 엄마, 사실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꽃은 그 사람이 준 거야. 엄마 주라고 직접 들고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는 거 내가 다음에 하자 그랬어.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응, 엄마. 엄청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은 같이 보냈어요. 옛날에 아빠가 그랬잖아. 어떤 사람을 알려면 사계절은 함께 보내야 한다고. 세상에나, 너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말도 없이. 걱정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엄마 너무 궁금하다.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에요. 조만간 엄마한테 인사하러 온대. 엄마 쉬는 날 내가 날 잡아볼게요. 29. 요즘엔 결혼을 다들 늦게 한다는데 아직 30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저리 급할까 하다가도 그 순간 누구보다 떠오르는 것은 남편의 얼굴이더군요. 남편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러다 퍼뜩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저기 지훈아. 응? 왜? 우리 집 사정 다 알아? 다 알고도 결혼하겠대? 말했어. 어느 정도는.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대. 어느 정도라니? 뭘 어디까지 어떻게 말했는데? 그냥 돌아가신 건 아니고 멀리 떠나 계시다고. 사업 관련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복잡한 일로 떠난 것도 맞고. 엄마, 내가 이제야 말하는데 나 진짜 몇 년 전에 빚쟁이들 집에 찾아오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난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꾸겠다. 결혼이란 건 내 인생에 없다. 그런 마음이었어. 물론 그런 생각할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지. 아빠 사업 정리하며 나랑 엄마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먼 미래 같은 거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빴어.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야. 아빠 그렇게 사라지고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꿈꿀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고. 알겠어. 엄마는 그냥 네가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해서 그래.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는 딸을 보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누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뒤에는 딸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다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반가워요. 지훈이 엄마예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초면에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는데 중요하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지훈이 어디가 좋아요? 한 가지를 꼽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훈 씨는 마음이 참 반듯해요. 뾰족하거나 모난 곳이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다듬어진 것 같아요. 단단하고 반듯하게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지훈 씨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지요? 네, 어머니. 감사하게도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었던 공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가족에게 큰 시련이 있었는데요. 정말 사람 인생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간 펜션 여행이었는데 펜션에서 불이 났었어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구조가 되어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인생사 겸허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또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 무슨 면접 보는 거야?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마, 왜 그래? 저는 딸의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 할 말을 잠시 잃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생각이 참 바르네요. 고마워요. 성심껏 답해줘서. 나나 우리 지훈이 아빠나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땐 그게 고되게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다 나를 담금질하는 과정이었구나. 마음을 벼리게 되는 과정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고마워요. 생각이 바르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듯 했지만 거만함이나 허세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 젊은 청년에게 그런 기품이 느껴졌어요. 평생 우리 딸을 착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딸의 그런 점을 알아보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었죠. 본격적으로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들 결혼을 그리하는 걸까요? 드레스 투어니 예식장 투어니 인기가 좋은 곳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 뭐가 중요하나 싶다가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하고 싶은 건 다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더군요. 엄마 혼주 한복 맞춰야죠. 상견례도 안 했는데 벌써 무슨 혼주 한복이니? 상견례 바로 이번 주잖아요. 상견례 마치고 바로 혼주 한복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양가 어머니들 색깔 곱게 맞춰서 입으신 거 보면 정말 너무 좋아. 엄마 한복 있잖아. 그것도 몇 번 안 입어서 아까운데 새로 하는 게 좋은 거니? 그럼 그건 상견례 때 입어요. 혼주 한복은 따로 맞추고. 막상 상견례 날이 잡히자 하루하루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가는지요.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닫을 수도 없어서 매일 가게 나갔는데 나무를 묻히다가도 멍하니 소금 대신 설탕을 넣질 않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기저에는 남편의 부재가 깔려 있었어요. 딸애가 예비 신랑한테 말을 했고 신랑도 알아서 집에 잘 말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하는 게 도리인 듯해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이제 정말 당신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 없이 상견례를 나 혼자.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날은 빠르게 흘렀고 상견례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긴장을 해서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였죠. 저만큼이나 잠을 못 잔 딸이지만 일찍 일어나 제 얼굴 붓기를 뺀다며 오이를 썰어 얹어주고 비타민팩을 발라주고 부산스레 움직였습니다. 언제쯤 나가면 되니? 엄마, 이제 옷 입으면 될 것 같아. 전날 예쁘게 다려놓은 한복을 입고 있는데 딸 핸드폰에 벨이 울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더니 전화를 방에 가서 받더군요. 몇 분 후 딸이 울면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바깥 사돈이 누군지 모르는 집안과 결혼 못하겠대.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휘청이다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엄마, 진짜 내가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속상해. 그 사람이 분명 잘 말했다고 했거든. 어머니께서는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완강하신가 봐. 그렇다고 해도 오늘 갑자기... 잠시 딸을 토닥여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가자. 어딜 가? 앞장서.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오시겠다는 거면 지금 댁에 계신 거니? 선우네 집이 어디야? 아니지, 엄마. 다짜고짜 이렇게 가서 뭘 어쩌려고 해.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야. 전 딸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우 씨, 나야.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사실 딸의 예비 신랑에게도 화가 났었죠. 자기 선에서 이야기했다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더니 상견례 날에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우리 집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다 생각했어요. 맘 같아서는 그냥 파혼시키고 싶었지만 그 전에 꼭 밝혀야 할 사실이 있었어요. 딸에게도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 뜻은 분명히 전달했는데요. 상견례 당일 아침에 이렇게 자리를 파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지훈이가 괜찮은 아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은 집안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실종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에 연루된 건지 저희로서는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결혼식은 생각해 보셨나요? 본주석이 비어있을 텐데 우리 아들은 외동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더군요. 제가 좀 더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까지 질질 끌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에 대해 궁금해하시니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려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사실은 알려드려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사부인과 사돈어른의 표정이란 상견례가 당일의 파토나 정신이 나가버린 여자가 헛소리를 하나보다 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죠. 5년 전 가족끼리 펜션에 놀러 가셨었죠? 강원도에 있는 펜션이요. 그때 화재가 났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선우한테 들으셨어요?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화재 당시 사부인과 아드님은 빠져나오셨어요. 그런데 사돈어른께서는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드신 상태였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5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았는데 뉴스를 보셨나요?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 구경만 하던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직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이 번지는 집으로 들어가서 사돈어른을 구해냈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사돈어른의 생명을 구한 의인,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었고 저희 모두 연기를 마셨던 상태라 구급차가 오자마자 병원으로 실려갔었어요. 물론 혼미한 상태이지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고 아버지가 안에 계시다는 것까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뉴스를 통해 봤지만 누군가 불길 속에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셨다고. 저도 뉴스를 봤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 살해를 하려고 저희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셨더군요. 성함을 여쭤봤었어요. 김자, 영자, 석자. 김영석 님이요. 김영석? 그 사람이, 사돈어른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 그 사람이 제 남편 지훈이 아빠입니다.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이야? 아빠라고? 아빠가 연락이 왔어? 어떻게 한 거야? 5년 전, 그러니까 남편이 잠적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강원도 한 펜션에서 화재가 났었고 그 펜션에는 사돈어른 가족이 지내고 있었죠. 아들은 엄마를 데리고 빠져나왔지만 연기를 많이 마셨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집에 아버지가 있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최초 목격자가 바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주변 다른 펜션에 알리는 동시에 신고를 했죠. 불길이 커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펜션 안에 사돈어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그때 집 안으로 들어가 사돈어른을 구해서 나온 게 남편입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를 했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펜션에서 사돈어른을 구조해 정신을 차리게 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던 남편. 저는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그때 알았었죠. 어딘가에서 살고 있구나. 지금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때부터는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뭔가 스스로 정리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핸드폰에 저장해두었던 영상과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하던 남편의 정체를 밝히고 나자 사돈어른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을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맞는 거야? 아빠 지금 어디 있어? 맨 처음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인사를 왔을 때 제가 2가지 질문을 했었죠. 인생이 힘들었던 순간 넉넉한 형편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지만 그 화재 사건으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고. 그렇죠. 목숨 앞에서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그때 운둔한 남편이 그 가족의 목숨, 사돈어른을 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조차도 믿기지 않는 일이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맺어져 그게 무척 신기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너희 아버지가 네가 결혼할 남자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 집에서는 평생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말을 할 기회가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저도 이렇게 밝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기는커녕 근본도 없는 집안 취급을 하며 결혼까지 반대하는 통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였어요. 모든 걸 털어놓으니 속이 조금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결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정말 저희를, 아니 제 부덕함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안 좋게만 여긴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 일어나셔요. 그날 그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부가 성실히 살아 사업도 키우고 지훈이가 남부럽지 않게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것. 몇 년 전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걸 정리했고 남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추측으로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올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찾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라니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올곧은 사람이었고 불의 같은 걸 참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라지고 그 일을 배신한 동업자가 잠적을 했는데 법인 자산까지 빼돌려서요. 추측으로는 그 일을 직접 해결하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진행 안 시킨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몰라서 그리 무례했다지만 잘못은 맞죠. 선우는 계속 지훈이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고집을 끝내 못 꺾었지만 보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용서해 주신다면, 아이들 뜻이 그대로라면 결혼을 허락하는 게 어떠신지요? 당장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셔요. 집으로 돌아와 딸과 이야기를 했죠.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 내가 그래도 선우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 실망할 거예요? 아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몰랐던 거니까. 물론 모른다고 해서 그리 경솔한 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신 것 같아서 나는 괜찮아. 다만 네 아버지 없이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걸려서 그래.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빚이며 모든 문제도 거의 해결됐는데 왜 돌아오지 못하시는 거야? 결혼 준비를 잠시 멈춘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당신 맞지? 상대방은 말이 없었지만 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많은 건 묻지 않을게. 여기 일도 잘 해결됐어. 근데 당신 이제 돌아와야 해. 당신이 필요해, 여보. 우린 가족이잖아. 어려움도 함께 감당해야지. 그만 돌아와. 간절한 설득에 제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대로 일이 생기자 일단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는 한편 사라진 동업자의 행방을 쫓았다고 해요. 그 기간이 길어지자 면목이 없어서 돌아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우연이지만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난 펜션, 남편은 근처 산속 버려진 집에서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는 사람처럼 그렇게 운둔하며 지내다 불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아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사람을 구했지만 누군가 촬영한다는 걸 깨닫고 금방 자리를 떠났다고 했어요. 사돈어른의 아들이 이름을 물었을 때 그때 망설였지만 이름만 알아 무엇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답하고 사라졌던 남편. 그렇게 7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신 사돈어른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그 일 이후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무탈하게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기쁩니다. 다시 이뤄진 상견례자리 모두가 함께했고 그해 말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생명의 은인 그리고 아이들이 부부로 맺어진 인연. 처음에 말씀드렸듯 저는 감히 거대하게만 느꼈던 운명과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네 삶에 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돈댁과 저희 부부는 자주 어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명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청취자 여러분 모두 마음 평안한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